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2쪽 이제 보안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현재 20번 문제 중에 20번 지문 중에 4번 지문이 있어요. 이 4번 지문이 가수라는 게 물을 첨가한 후 3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터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물론 3시간 이상 경과되면 사용하면 안 되겠지. 근데 보다 정확한 우리 시방서 지문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 검 비빔 후 3시간 이내 사용하는 걸 원칙이다. 그 뭐냐면 비빔을 해놓고 3시간 이내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을 반죽했어요. 그러면 1시간 이내 사용해야 돼요. 응? 물을 반죽했다는 건 사실 가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물을 만약 반죽했어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이상 경과한 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것, 오버했던 것은 사용하지 말아요. 사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시방서 지문인데 또 시방서 지문과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19번에 이제 4번 해설에 보면 재료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재료를 1회 비빔하는 양, 이건 뭐냐면 내가 비빔하는 양을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회 비빔에서 2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가장 적합하려면 1회 비빔한 다음에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비벼주고 다시 사용하고 1시간 이내 물 반죽해서 다시 또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방서 이 지문은 또 뭐냐, 아무리 그래도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라는 얘기는 만약 이렇게 비빔양을 했는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아직 비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비빔은 최대 3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 앞뒤가 좀 안 맞죠, 시방서가. 그렇긴 하지만 이 얘기는 비빔양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을 비비는 게 좋다는 얘기고, 만약 건비빔 이렇게 물을 섞지 않았어요. 그럼 건비빔 한 후엔 3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고, 다만 물을 반죽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고 1시간 이상 경과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시방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시방서 지문이 이렇게 약간의 2시간 3시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방서 지문을 그냥 보시면 돼요. 시방서 지문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1회 비빔양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2시간 이내 비빔양을 우리가 비벼주고 물을 섞었어? 그럼 1시간 이내 사용을 하고 3시간 이상 지나면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그럼 만약 우리가 비빔 하다 보면 이제 일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방서 지문은 어쨌든 건비빔으로 3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약간 요 2시간과 3시간에 약간 오차가 생기긴 하지만 시방서에서는 우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시험에서는 비빔양 하면 몇 시간, 1회 비빔양은 2시간 이내, 건비빔했어 몇 시간 이내, 3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해야 되고, 물을 반죽했어 몇 시간, 1시간 이내 사용을 하고 1시간 이상 경과하면 사용하지 말아라는 조건이 몰탈 시방서에 있더라. 같이 있는 시방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4번 지문은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시방서 지문과는 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제가 삭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방서 지문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보완.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제 154쪽부터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여러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보완을 좀 해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또 이제 문제 유형을 여러 가지 이제 조정하다 보면 좀 시방서에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다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우리 온라인 강의지만 오프라인처럼, 오프라인은 항상 이렇게 강의하거든. 강의하다가 약간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문상 약간 그 여러분들이 뭐 모순될 수 있는 이런 지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방서 내에도. 그럼 그거 다시 보완해드리고, 또 이제 시방에 있는 그 규정들을 사실은 뭐 참조하다 보면 뭐 오타나 아니면 정할 필요도 있는 것도 있고, 뭐 개정되는 부분도 있으면 또 이렇게 오프라인 또 제가 이렇게 강의 시점에 따라 맞춰주는데, 지금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 보완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수업을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보완이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지 수 확인해서 항상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54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54쪽에 이제 24번, 24번, 이 타일공사에 관련된 그 설명이라고 나와요. 이 17회 때 기출문제를 제가, 반영한 건데, 이 타일공사는, 어쨌든, 뭐, 첫 번째, 독일 타일은 자기 타일에 비하여 흡수율이 높으며 내장 중 사용한다. 그렇죠. 두 번째, 이 벽타일 붙이기에서 내장 타일 붙인 공법에는 압착, 뭐 내장이 아니죠. 예, 계량 합차 이것도 아니죠. 동시줄론 우리가 이런 공법을 뭐라 그래요? 외장용 타일 공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까도 제가 틀을 말씀드렸는데 이 타일 공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공법을 분류할 때 이 외장 공법이라는 게 있고 내장 공법이 있는데 외장 공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 압착 공법이라든가 계량 공법이라든가 동시줄눈 공법이 있고요. 내장 공법에 속하는 것은 우리 접착 붙이기 공법이라든가 납장 공법이 있고 이 공통적으로 이름이 부르는 요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우리 떠붙이기 공법이나 판형 공법이 있더라라고 해서 요걸 이제 기억하시는 거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용도예요, 용도. 타일의 어떤 재질별 용도인데 우리 모두 가능한 게 바로 자기질에 준하는 석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용 내부 벽, 그쵸? 내벽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내장용 내벽에 한정되는 게 바로 이 독일 타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은 뭐냐? 자기질이나 석기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유 제품과 무유 제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유 제품은 굉장히 좋아요. 반짝반짝합니다. 유약 발라서. 하지만 시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시유 제품은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 자기질 석기질 차이가 아니라 유약을 바르는 거, 그래서 이 바닥용 같은 경우는 시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끄러지니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개별적인 어떤 그 공법에 대한 내용들도 핵심적인 얘기니까, 문제풀이 이제 이론 과정 충분히 설명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자, 그림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타일을 붙였다. 그쵸? 타일 붙이면 이렇게 여기다가 타일 뒷면에 붙임 몰타를 발라주는 게 무슨 붙임? 떠붙임 공법이다 라고 해서 중요한 게 공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붙임 몰타를 아예 이렇게 어디다가 바탕면에 붙여주고 타일을 밀면은 얘가 압착 공법이 되는데, 압착 공법은 공곡이 생기지 잘 많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얘는 상대로 우리가 시공의 숙련도가 요구된다고 흘러내리니까 얘는 숙련도가 덜 요구되는 게 압착공법이다. 그런데 다만 얘는 이 타일 붙임 몰타루가 10에서 23일 정도 돼요. 충분히 발라주기 때문에 이 바탕면이 약간 부실해도 관계없지만 얘는 바탕면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섬세하게 시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항상 두 개적인 그 비교를 하면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경우 붙임 몰타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별로 2번 바르고, 이 모자이크 타일은 압착해서 붙인다고 해요. 그럼 이 모자이크 타일 붙이라는 것은 우리 판형 붙이기 이런 유형을 얘기할 텐데, 이런 바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자이크 타일은 우리가 망상으로 해가지고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충분히 붙임 몰타를 발라주고 이 판형 붙이기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문질러 줘요. 밀어주면 타일이 붙겠죠. 이렇게 해서 시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붙임 몰타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2번 정도 바르고 총 두께는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타일에서 동일한, 겨울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 타일에 붙였는데, 물기가 만약 그 타일 붙인 몰탈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되면 그 부분이 물기가, 갈라지겠죠. 왜냐면 팽창이 되면서 타일을 박리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바닥 몰탈은 100분의 1 넘지 않도록 100분의 1 이하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바닥용 같은 경우는 바닥용은 유사한 문제가 지난번 나왔지만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는 100분의 1 이상이라면 어떻게 돼? 너무 미끄러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100분의 1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5번 문제. 우리가 벽체의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하절기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일 치장, 이게 지금 25번 문제는요, 지금 2번 지문에 치장 줄눈 타일을 붙인 후 바로 줄눈 파기 실시한다? 이게 문제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시간, 24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이 타일을 이제 붙였죠. 타일을 붙이게 되면 약간 몰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경과 후 줄눈 파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4시간 경과 후 치장 줄눈을 치장 줄눈이죠. 뭐 백시멘트 같은 거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벽돌 공사처럼 우리가 벽돌 공사는 이제 벽돌 공사는 접착 몰탈을 발라주고 굽기 전에 줄눈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줄눈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3시간 후 줄눈 파기하고 24시간 경과 후 치장 줄눈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5번에 요거 2번으로 수정하십시오. 답 수정. 답을 여기 답지 표기가 해설은 맞는데 해설 이 답지가 표현이 잘못됐어요. 2번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예,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이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걸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걸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이 타일의 뒷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타일에 이렇게 보면은 타일 이 표면이 있고요. 이 뒷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이 되어 있잖아. 이걸 뒷굽이라 했던 겁니다. 뒷굽. 이런 걸 뒷굽이라 하다. 타일 표면 말고 이 안쪽이죠. 여기는 뭐 유약을 바를 필요가 없지. 여긴 유약을 바르겠고, 그렇죠? 표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이걸 뒷굽이라고 해요. 뒷굽. 뒷굽.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죠. 이 타일 붙이기 기본상에 대한 설명이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인데 1번 줄눈 나누기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도망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증기 레일 및 다림줄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한 사용을 줄눈 나누기를 한다. 이게 뭐냐면 타일을 이렇게 설정할 때는요 이렇게 줄눈 나누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타일을 그렇죠? 온장을 쓰겠죠. 근데 만약 타일을 양쪽에서 조정하다 보면 나중에 온장을 못 쓰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일 줄눈을 나누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창문선, 문선 등 계급 모듈리아 설비 기울화의 마무리 줄눈 너비를 이 정도 해라는 얘기고 세 번째 도면에 명시된 치수와 관계없이 징두리 벽은 옹장 타일이 되게 나눠야 한다. 징두리. 어떤 징두리 벽은 뭐 온장 타일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고. 네 번째, 줄눈 너비의 표준은, 2369인데, 이거 답은 4번이네요. 뭐냐면, 우리가 이 표준이라고 있어요. 줄눈의 표준. 줄눈 너비의 표준이 있는데, 이것은, 2, 3, 6, 9. 다만 얘는
오해 소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자이크 타일이나 소형 타일, 내부의 대형 타일과 외부 벽돌형의 대형 타일이 있는데 외부 벽돌형도 9mm까지 합니다. 9mm. 그래서 줄눈답이 표준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이고 5번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그렇죠? 벽 타일을 붙이고 나중에 바닥을 붙여야지 거기가 부분이 맞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답은 4번.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 2369 줄눈답이 표준일 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이 도장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뭐 도장이라는 것은 그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장공사의 목적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두 번째, 도료를 사용하기 개봉할 때는 담당원 EP와에 개봉하는 원칙이다. 세 번째, 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스테인리스 강. 이것들은 뭐 도장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가소제. 이 가소제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뭐 유동성 증가를 위해 광의적으로 내구력 증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다. 뭐 사실 이 가소제는 원래 유동성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과거에 뭐 약간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유동성을 증가시키니까 그것도 강의적으로는 또 내구력도 증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안료는 분산재도 아니죠. 이 분산재는 재료가 섞일 수 있도록 제선한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료는 뭐예요? 색상이죠. 색상. 그렇죠? 색상. 색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색상. 그래서 안료는 우리가 색을 표현하는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상의 어떤 그 느낌, 빛깔을 준다든가, 좀 어느 정도 두껍게 칠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안료청이 이제 시공이 되면 뭐 내구력 증진도 효과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출문제 약간 수정을 했어요, 제가. 예,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안료는 착색제, 색상을 내는 거예요, 색상. 응? 색상을 표현하고 일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하게 여러 번 발라주면 뭐 내구력도 좋아질 수 있겠죠. 왜? 어차피 페인트라는 게 이제 뭐 여러 배우들 얇게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얇게 발라주면 뭐 내구력도 증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문제는 약간 주관적인 문제가 한두 번 나오다가 요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주관적 문제를 내다 보니까 사실은 판단에 논골 별로 없으니까 이런 유형 문제는 약간 지금 추세가 안 나오는 편이고 그냥 딱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문제, 시방서 규정이 딱 정된 문제만 최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추세가 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그 경향이 있었는데 교과서 문제는 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 지문이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방서와 완전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추세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좀 빼고 시방서 지문을 많이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기출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었다는 거를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룰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28번 문제는 가연성 도료의 보관이에요. 어, 1번 보면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로 세거나 섭지르지 않게 다루고 생고 또는 엎지는 것은 발화이온이 없도록 닦아낸다. 두 번째,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불연 재료가 좋죠. 3이네. 난연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불연. 불에 타지 않은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과 천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천장은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고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 화재가 하나 만드니까 주된 건물과 이격을 해서 독립된 건물에 설치해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나올까? 예, 아직 안 나오네. 해설이 좀 나오죠. 예. 그래서 보통 독립된 1.5m 이상에 띄워주는 거 꼭 숙지하셔야 돼요. 위험에 관련되는 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은 우리 늘 몇 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바르는 게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바르고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도장의 횟수판별
도장 횟수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판별하려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급격한 통풍이나 급격한 우리 건조는 피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요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럼 딱 보니까 29번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쵸? 예, 우리가 도장 횟수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칠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답은 4번 체크가 되네. 30번 문제.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유성 페인트. 이제 페인트에 이제 유형별 특징들이 있어요. 페인트. 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 페인트 유형을 좀 공부를 해보면, 일단 뭐 수용성 페인트가 있죠, 우리.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가 있고요. 에나멜 페인트, 이 바니쉬가 있고, 바니쉬는 다시 유성 바니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외에 이제 합성수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합성수지 페인트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문제 유형에. 수용성 페인트는 다시 수성 페인트가 있고, 에멀전 페인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때 수성 페인트는 이제 내수성이 좀 물에 견디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에 녹으니까. 에멀전 페인트는 내장과 외장이 다 사용이 가능하죠. 왜요? 바르게 되면, 바르고 나면 굳어지면 발수성이 생깁니다. 내외장에 적합할 수 있고요. 유성 페인트도 이제 내장과 외장이 다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얘는 어떤 화학적 변화, 알칼리 변화라든가, 그렇죠? 알칼리 등 화학적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변화에 의해서 변색이 되니까 이런 곳은 발라주지 말아라. 알칼리 화학적 변화가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내외장도 쓸 수 있는 거고, 에나멜 페인트는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부용은, 그렇죠? 외부용은 경도가 좀 큰 편이다. 그 다음에 유성 페인트는 이제 우리 내부 주로 목재용, 그렇죠? 내구성이 부족하니까 휘발성 바이스는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특징은 붓칠이 아니라 뿜칠을 해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9번 문제는 30번 문제는 유성 페인트 이걸 얘기하죠. 1번 유성 페인트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럼 유성 페인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 보일드유, 끓인 기름과 알료, 색깔 내는 거와 뭐 희석제, 신나 같은 이런 거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성류, 알료, 건조제, 희석제 등을 혼합 반죽한 도료다. 두 번째, 경도가 크나 내수성이 떨어져 옥내용도를 사용한다. 어때요? 그렇진 않죠. 상대로 내수성이 좋아요. 그렇죠? 옥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네. 그렇죠? 2번. 그 다음에 704시 주의사항이에요. 31번은. 그러면 이 31번은 704시 주의사니까 이런 게 뭐 나오겠죠? 자, 그럼 현재 1번. 두 번째, 답이네. 왜? 횟수 판별을 해서 연한색, 진한색을 해야 되니까 바로 나오네.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다섯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32번 문제. 그 도장공사 시 잔금 및 균열이 원인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뭐 심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데, 1번 기온차가 심하다. 초벌치 건조가 불충분하다. 건조제 과다 사용했다. 초벌과 재질이 다르다. 다섯 번째, 색상 다르다. 5번이네. 왜? 색깔을 달리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재료의 색상을 달리했다고 균열이 원인이 되지 않아요. 재질이 다른다는 문제가 되지만 동일한 재질인데 색상을 달리했다고 균열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33번 문제.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1번 질량비. 그쵸 이거? 두 번째
이 33번이 3번이 답이네. 그죠? 이 가연성 도로 아까 나왔었죠. 이 가연성 도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연성 도로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요 구조물은 우리 뭐 내화 구조가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붕재료는 어떤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 설치하지 않고 독립된 건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전용 가연성 도로는 이제 전용 창고가 필요해요. 화재 시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용 창고가 아니라 우리 전용 창고다. 응?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 다음 34번 문제. 도장무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유성 페인트는 건성류와 안료로 희석제를 섞어서 만든 도료, 유성 페인트. 목금이 철부에 사용한다. 그죠? 얘는 철부에 사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합성수지 페인트죠. 이 합성수지 페인트는 뭐 특별히 하자가 안 생겨요. 그죠? 예, 널리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타일은 몰타일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뿜칠 도장으로 요철 모양 형성한 후 마감 처리했다. 이 본타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뿜칠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하도 정도 상도해서 나중에 이제 코팅 같은 것도 해줘요. 본타일 같은 경우가 이제 타일이 아니라 도장하는 그 뿜칠 도장하는 이런 공사 유형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수성 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용해하여 등등등등등 나왔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수용성 페인트 특징이 뭐냐면 내유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알칼리 변색이 안 되니까 알칼리성이 표면에도 바를 수가 있는 게 수성 페인트고요. 에너멜 페인트는 이게 이제 틀렸네요. 뭐냐면 에나멜 페인트는 우리 주로 목재의 무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활용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에나멜 페인트는 굉장히 활용범위가 넓고 외부형도 좀 더 튼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로 내부 목재용이다 그러면 뭐 얘기해야 돼요? 유성 페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 페인트. 그렇죠? 예, 유성 페인트, 바니쉬 계열의 일종으로 유성 페인트, 그렇죠? 얘기할 땐 내부 목재용은 요걸 얘기하니까 답은 5번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수성, 페인트 종류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나오네요. 용어. 자, 우리가 이제 이 35번 문제인데요. 35번은 그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건 하고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개 통이죠. 지금 여러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 정의를 보면 골고루 나와요. 우리 시험에 보면. 특히나 이제 뭐 실내를 이렇게 뭐 얘기해서 보면, 이제 바닥이죠, 바닥. 천장이라 하죠. 여기는 이제 반대 돌릴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 걸레바지가 있겠죠. 걸레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의장이나 치장이나 이거 겸해서 이제 이런 데를 얘기한다면 이제 그 하부 밑에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목재 하부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이쁘게 우리 립으로 목재 립으로 시용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목재 립 입을 코펜하겐 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쁘게 회의실 같은 데 하면 징두리 판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이죠, 천장.
이 천장 같은 경우도 뭐 우물 천장이나 구성 천장, 응? 우물 천장이라든가 뭐 구성 반자 이렇게 보통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살대, 뭐 살대, 뭐 반자라고 해서 이제 살대에 붙이면 살대, 우물정자 형태라면 우물정장, 우물천장 형태의 뭐 천장 발음이 있을 수 있고, 구성반자는 이제 층단, 이렇게 단차가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구성반자라고 하잖아요. 우물천장은 이렇게 살대, 아니면 이 얇은 살대를 가로 세로로 엮어서 마치 우물정자 형태로 보이는 거고, 얘는 합판에다가 살대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면 살대반자, 이런 것들이 좀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아주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부로 가면 이제 뭐 고막이라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와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코펜하겐 리브라는 게 원래 코펜하겐 방송국에 나왔는데, 이 바닥엔 시공하진 않아요. 왜냐면 바닥은 울퉁불퉁해서 보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펜하겐 리브는 이제 음향 개선 효과로 나오거나, 최근에 음향 개선 효과와 함께 의장용으로 다루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1번 코노비드. 이 코노비드는 또 어디서 나왔냐? 미장에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이 미장에 관련된 용어를 보면 이제 코노비드라는 게 나오고요. 이 코노비드는 이제 벽의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에 이렇게 미리 시공해서 코너를 살릴 수 있는 거. 코노비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비드라는 게 있죠. 이 베이스 비드라서 걸레바지. 바닥과 벽에 경계면에 설치하면 미장에 이렇게 걸레바지 부분을 구획할 수 있는 뭐 베이스 비드라든가 뭐 조인트 비드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우리 미장의 어떤 줄눈을 형성할 때 또 조인트 비드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장 용어에 나올 수 있고, 논스랩도 있죠. 나올 수 있는 논스랩이 뭐냐? 계단 계단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시공해주고 미장을 해주면 덜 미끄러질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이제 논스랩. 미장을 바르기 전에 미리 보통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코노비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코펜하겐 리브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오림목을 뭐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보행용 바닥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답은 2번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레바지. 걸레바지 요거죠. 걸레바지를 위해서 또 베이스 비드가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자 돌림대. 천장과 벽면에 경계면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리온이라는 건 이제, 멀리온. 창문틀이 창문이 클 때, 이렇게 부재 보강제를 둬서 변형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을 다 멀리온이라 하죠. 멀리온.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근데 이제 멀리온에 대한 얘기 좀 해줄게요. 사실 이 멀리온이라는 게요. 멀리온. 우리 건축에서는 멀리온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써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멀리온이라는 의미는 서양 건축에 보면요. 옛날에 교회당 같은 데 보면 창문이 높고 크잖아요. 여기 트레이서리라고 하는 장식재 붙여주고 이런 데를 이렇게 창문 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이 크고 하니까 수직된 부재를 보강했대요. 이걸 멀리온이라고 했어요. 멀리온. 교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직에 이렇게 틀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멀리온이라 했어요. 서양 건축에서. 교회당 건축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서양 건축이야. 서양 역사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현대 건축에 접목되면서 우리가 창호 철물의 철물의 형식으로서 큰 창문에 이 보강 철물을 멀리온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고층 건물이나 현대 건축물의 이제 커튼홀. 커튼홀은 우리 비닐벽, 장막벽이라 하잖아요. 유리로 만든 이런 형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유산 빌딩에 있는 그 유리라든가, 아니면 뭐 종로타워에 있는 이런 건물, 큰 건물들 보면 커튼홀에 유리가 쫙 깔려 있잖아요. 이 유리를 쫙 깔아줄 때 우리 창호의 틀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배치해서 수직성을 강조한 이런 타입을 우리 또 멀리온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멀리온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보면 이 원래는 이제 수직으로 있는 입상에 있는 어떤 이런 그 틀들인데, 이런 틀들이 자꾸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건 원리원 타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이제 있는 거고, 우리 시속에서 배우는 그 원리원은 창호철물의 일종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 뭐 36번 문제죠. 36번 문제. 36번 문제는 이 도장 공생하는 선명을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죠.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 아니죠. 이 붓도장과는 달리 도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겠죠. 왜냐면 우리 롤러는 붓과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면을 도장할 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붓에 비해서 도막의 두께가 균질한 거, 두께,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도막 두께를 똑같이 균질하기 어려워요. 이게 롤러는 좀 빠르게 하잖아요. 쑥쑥 미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 1번 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방통도장은 초미래째 농막이 도장은 가공전에서 조립전에 조직하면 더 조립전에. 왜냐면 이 방통도장을 할 때는요, 방통도장은 농막이 칠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가급적 가공전에 조립전에 해라. 왜? 조립을 하고 나면 군데군데 안 닿는 데가 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고. 세 번째, 5도 85% 항상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스프레이 도장에서 도장 거리는 약 300mm 정도 표준을 한다는 거. 다섯 번째,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뭐 하도 정도 상도,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가능한 달리한다. 이 하도 정도 상도라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도장을 한다 그러면 이 하도라 그래요. 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다, 중도, 상도라 그래서 우리 초벌, 재벌, 정벌이라는 그 미장 흐름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도를 하고 중도하고 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칠하고, 만약에 같은 색상이다 그러면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도장 횟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죠. 우리가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인데, 테라코타는 속빈 대형 점토 제품이다. 그냥 숙지하시에요. 테라코타가 뭐냐 그러면 속이 빈 대형 점토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식에 사용될 수 있다 보시고, 이 코판에게는 그쵸, 그 오린목이다. 오린목은 못생긴 이런 리브가 있는 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거 오린목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린목. 자, 음향 효과, 음향 조절용이 사용되고, 크레센트는 뭐 여러 가지 잠금 장치다. 오르내찬이나 미석이에 들어간 크레센트. 그래서 크레센트 이렇게 보면 오르내기나 미석이에 보면 귀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잠그는 거. 이거 크레센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장공세 고막이 나왔네. 아까 고막 얘기다 말았는데, 고막이 뭐냐? 지면과 접했을 때 약간 지면에 가까운 벽체에 요 벽 사이에 약간 들이밀거나 약간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든가, 요걸 고막이라 하죠. 요 위치를 고막이, 한식벽지 같은 게 이렇게 고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살대 반자는 반자틀을 격자로 짜고, 아니죠.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살대 반자와 우물 반자를 얘기하면서, 이 살대 반자의 천장 반자를 얘기할 때는 천장을 반자를 하는데,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살대를 대면 살대고, 격자로 틀을 짜면 우물 반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살대를 한 방에 까느냐, 아니면 격자로 틀을 짜서 우물용자 만들에 따라 틀리니까 답은 5번이 된 거네. 그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시공전의 바탕면을 건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봉투 붙임은 도배지 한쪽 면에 붙이는 게 아니라, 봉투 붙임은 갓둘레 붙임이라 그래요. 뭐냐면, 우리 그 도배지 붙일 때, 갓둘레, 이렇게. 갓둘레를 붙이면 이것을, 이 봉투 붙임이라 하잖아요. 봉투 붙임. 그쵸? 예,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용어 정의가 틀렸죠? 봉투 붙임은 도배지 한쪽이 아니라, 갓둘레 붙이는 거고요. 한쪽 분칠이다 그러면 한쪽 분칠을 했겠죠. 그렇죠? 비닐 붙임이라 하는 걸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주거용 건물의 바닥재 공사는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뭐 기출문제예요. 1번. 바닥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공 중 바닥난방을 가동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 중에는 바닥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사전에 제거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뭐 참고사항 보시면 돼요. 특별히, 뭐 어려운 지문이 없습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